국민의힘의 지금 상태가 안 파트너가 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언제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껴안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껴안고 윤어게인을 껴안고 그러게 있는데 어떻게 파트너로 갑니까? 차라리 저는 배치기가 더 네. 조금 더 낫다. 인간적이다. 배치기는 좀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일단 둘 다 배가 나와야 되고요. 주진 의원이 조금 너무 이렇게 깐죽대듯이 질의를 했어요. 어제는 그 주진 의원이 어깃장을 계속해서 놓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이렇게 비아냥을 했어요. 강훈식 실장보다 김현지가 훨씬 더 뭐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정이 좀 고조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주 가는 거 좋은데 언제 가냐, 어떤 식으로 가냐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몰랐으면은 바보예요. 그런 계산이 안 됐을까.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구나 이제. 2025년도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의 신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시 이념이에요. 이념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보여요.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그 배치기 모습 보면서 약간 좀 씁쓸할까 하다가도 미국 보면서 좀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그만둔다고 했더니 트럼프는 또 저 사악한 여자 뭐 이러면서 욕하는 거 보고 그래 미국보단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좀 낫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장르만이도 함께 하시면서 위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위로 삼형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은경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뉴스는 어디 배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온영희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국감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온영희 국감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시끌벅적하고 많은 쟁점들이 이제 오갔는데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했던 거, 관심도 1등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배치기였습니다. 뽀뽀하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저도 그 처음엔 장면만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튼 요건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다음 설명드릴게요. 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상황이 왜 빚어졌는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입이었는데 네. 국정감사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로 넘어왔습니다. 그 원래 운영위원이었던 게 아니라 아마 이날 공격수로 급하게 이제 사보임에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최현일 의원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했던 주진우 의원은 지금 피감기관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야 할 처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자격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좀 상했고 졌는데 네. 그러면서 파행이 있었거든요. 그 뒤 장면이 저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이기현 의원은 뭐 죄라면 배가 좀 나온 죄다. 큰 죄입니다. 나는 가까이 갔을 뿐인데 배가 먼저 닿았다. 뭐 이 정도 아마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모습도 올해는 이제 다 본 거겠죠? 이제 국감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는 안 볼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야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닌가. 앞으로도 상당히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당에서도 야당을 어떤 뭐 국정 파트너로 계속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죠? 파트너로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가 상태가 안 좋아요. 파트너가 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여전히 뭐 반복돼서 저도 이제 지겹긴 한데 언제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껴안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껴안고 윤어게인을 껴안고 그러게 있는데 어떻게 파트너로 갑니까? 사실 좀 국민 앞에 그냥 속 시원하게 반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배치기가 더 네. 조금 더 인간적이다. 낫다.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그 각 상임위에서 각 이 상대 의원들에 대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막말하고 반말하고 이런 게 더 상스럽고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해요. 네. 배치기는 따지고 보면 이제 야구 감독들이 싸울 때 이렇게 뒷짐지고 배로 이렇게 네네네. 하잖아요. 그거는 따지면 양반인 거예요. 그나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상사는 없었으나 사실 이 배치기를 가지고 얘기가 통한다면 뭐 그 정도도 이해될 만한 파트너인데 이번 국감에서의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그 상스러운 모습들은요. 네네. 진짜 막말도 뭐 정도라는 게 있을 텐데 예. 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원래 국감은 좀 야당이 그래도 돋보여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요. 이번 국감은 전 정권과 지금 정권 다 섞여가지고 뭐 저희가 야당이긴 한데 제대로 뭐 하기 좀 쉽지 그렇죠. 않았어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공격받을 수 있는 소재들이 많아서 또 의석수도 가뜩이나 적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온 걸로 보이고 어제 그 배치기 장면은 뭐 다들 놀라셨겠지만 두 분이 이렇게 대치를 했잖아요. 배치기를 하고서는 네. 그때 순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깨라도 감싸주고 탁 끝났으면 완전 반전 효과로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럴 여유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감정 상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네. 보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그런 거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배치기는 좀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일단 둘 다 배가 나와야 되고요. 귀한 장면이죠. 네, 귀하죠. 요즘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자기 관리의 시대 그 MZ 세대에서는 이제 배가 상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마지막 20세기적 윤분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근데 되게 애석하고 사실 그 어제 운영위 국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출연 논란이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에 관해서 여야 태도 좀 이렇게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의원하고 누가 먼저 폭행을 했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백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오바다. 사실 이제 제가 자세히 비디오 판독을 했어요. 네, VAR. 계속 봤어요. 이거 한 거 이거. 네, 계속 봤는데 사실 먼저 도발한 쪽은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배가 먼저 닿았고 그 대신 배치기를 많은 횟수를 조금 행사한 거는 이기현 의원이에요. 여러 후속 번이에요? 조치로 한 3번 정도를 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도발한 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현 의원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상황이고 전력도 네. 잠재된 폭력성이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있죠. 아하. 예전에 당직자를 그냥 정강이를 그는 제가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제가 폭력성. 제가 말렸잖아요. 폭력성이 아니 그날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이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있고 그렇게까지 근데 체급에서는 이기현 의원이 조금 더 그러니까 한번 밀었는데 이기현 의원한테 안 된 거죠. 안 밀리지. 안 밀리니까 이제 세 차례 당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송원석 의원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기현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냐 뭐 이런 하니까 뒤를 돌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이기현 의원이 바로 오니까 이분은 들어오고 근데 뭐 멈출 수 없으니까 간 거고 관성이 저는 그렇게 봤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송원석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니까 네. 사실 계속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고 이기현 의원님은 솔직히 이번 국감에서 개 탔다 이거. 뭐 아니야 어쨌든 어제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순간이었다. 네, 별의 순간이 어제 왔군요. 인지도가 높은 그렇다고 순간이었다. 국민한테 살 빼겠습니다. 그런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배 토크가 길어질수록 지금 악플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김현지 네. 그래서 실장은 네. 이제 대통령도 뭐 대기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예,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합의할 수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오전에만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 예를 들어 뭐
좋다 그러면 오전에만 부르되 야당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여당도 오케이 그럼 뭐 바쁜 분이니까 그 정도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네. 실패한 거예요. 사실 배치기 하고 나서 어제 운영위 국감은 김현지 부속시장보단 배치기가 더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김현지 부속시장 앉혀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오후에 대기를 시켜놨다고 하니 그러면은 12시까지 어저께 조금 넘어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럼 6시, 7시라도 출석을 해서 러닝타임 한 5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는지. 사실 증인 출석을 민주당에서 한 60명을 했어요. 네. 지난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근데 그 사람들 증인 출석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거 받고 김현지 실장 나와라. 그러면 운영위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였고. 약간 양쪽이 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현지 안 나오는 실장이 거? 안 나오는 거를 맞아요, 즐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야당에서는 막상 나왔는데 제대로 공격 못하면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모양이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 정도로 끝내는 걸 오히려 내심 즐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랬으면 주진우 의원을 사보임 통해서 운영에 긴급 투입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까지는 기본적인 네. 방향은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전력을 가다듬은 거라고 봐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투입되는 것 자체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다가 일이 커져서 배치기까지 갔다. 그게 이제 사고인 거죠. 예. 아니 그렇다면 뭐 오전이든 오후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배치를 너무 세게 했잖아요. 잇몸이 부으셨대잖아요. 송원석.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올해는 운영이 하나만 부르고 하루를 내줬으면 내년부터는 이 논란이 없었을 텐데 내년 국감 때 또 이 논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맞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나절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루 풀로 줬으면 될 문제였는데 괜히 내년까지 연장전을 좀 둔 것 같다라는 심에서 민주당에서 그 판단에서 저는 약간 이해가.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번 1차 증인 그 협상 때 총무비서관 시절에 그 당연 증인에 대해서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당연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그리고 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됐다면 네. 이게 보직 변경에 따라서 출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명분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미 이제 국감 끝났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슈는 더 살릴래도 살릴 그렇게 수는 없을 되겠네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도 그리고 비서실장도 이제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가 뉴스로 나왔냐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 이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전화 통화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건 맞다. 근데 내가 그때 김현지 그 실장 불러다가 주의를 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통은 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근데 아마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여러 차례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강선우 그 후보자 사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실세는 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중에 떠도는 거 다 모아서 다 의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수로 아마 여기 좀 참전한 것 같은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뭐 여러 의원들이랑 서로 좀 많이 부딪히고 또 증인이랑도 꽤 많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네. 짚어볼게요. 어제 그 강훈식 실장의 태도가 평소의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어요. 평소 스타일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은 네. 사람인데 이제 어제는 이제 김현지 그 실장 이야기 나올 때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문제 제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게 큰 소리를 많이 내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 되게 새로운 포인트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년 6월이죠. 그렇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곡들을 자꾸 대비해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됐는데 아직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거나 비서실장이 강훈식인 건 아는데 강훈식이 누군지 모르거나 강훈식의 얼굴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본인은 좀 방송을 좀 더 나가든 아니면 이런 자리에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존재감을 돋보일 정치적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선 바꿔서 나왔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갑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근데 가고 싶다고 가지는 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있다고 들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 있는 모습을 우선 보여서 지지층에 소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여기서 지금 벌써 강훈식 이름 막 나오잖아요. 네. 이거 자체로 본인한테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약간 본인 희망사항 여론조사 결과랑은 약간 갭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이게 지방선거를 두고 분석을 하면 그런 뭐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 국정감사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조금 너무 이렇게 깐죽대듯이 질의를 했어요. 강훈식 의원이 사실 좀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실상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국회의원 당시에도 했던 사람이라서 어제는 그 주진우 의원이 어깃장을 계속해서 놓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이렇게 비아냥을 했어요. 강훈식 실장보다 김현지가 훨씬 더 뭐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정이 감정이 상했다? 좀 고조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게 바라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네. 하여튼 뭐 뉴스는 꽤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어제 뭐 했는지 보러 갔는데요.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막아서가지고 참배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짧게 묵념을 한 뒤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왜 간 거예요, 광주를? 뭐 본인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하루에 뭐 1도씩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결정이 네. 아주 소수의 몇 분하고 주로 저녁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밥 네. 먹고 술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 참석 인원이 대단히 소수다. 그 거의 뭐 매일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당내 전체적인 여론 수렴, 그러니까 광주 가는 거 좋은데 언제 가냐, 어떤 식으로 가냐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를 간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라는 걸 뭐 아마 장동혁 대표가 모르진 않을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가기 전부터 방문하는 데에 대한 그 본인의 진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뭐 광주 뭐 맛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면 뭐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뜬금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면까지 예상하고 갔나? 아, 처맞으러 갔다. 약간 차라리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호소하는 나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타협받고 그래서 광주는 내가 방문을 한 것이고 또 이제 그 그림은 그림대로 나오는 그것까지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런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 빌드업 없이 뜬금포로 간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사진을 원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건 아닐 막대 거예요. 사진?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을 거예요. 근데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반겨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뭔가 진정으로 뭐 참배하는 모습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하는 하나의 이제 첫 단추를 이게 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로 반발이 있을 줄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몰랐으면은 바보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래도 그 고등교육까지 다 받고 뭐 고시도 합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계산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쇼는 쇼 같은데 이게 어떤 쇼냐면
사실상 그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본인들은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저는 앞서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위한 하나의 어떤 가학적인 그 광주 방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맞으러 갔다. 예, 계란 맞으러 갔거나 멱살을 잡으러 갔거나 단추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피학적인. 그렇죠. 네. 예, 피학이죠. 피학적인 부분인데 저는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구나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2025년도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의 신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시 이념이에요. 5.18에 대한 어떤 쿠데타의 어떤 내란의 세력들을 옹호했던 당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그냥 5.18에 가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뭔가 벗어나려고 했다는 액션 이념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보였던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게 윤석열 면회가 5.18 정신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을 장도혁 대표요? 그렇죠. 5일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 제목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윤석열의 면회는 5.18의 정신, 면회가 5.18 정신이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 5.18 민주화 묘지에 있는 광주 구테타로 목숨 잃었던 광주 시민들을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또 다음 달에 방문하겠다. 이건 철저하게 이념 전쟁을 통해서 건국 전쟁이죠. 뭐. 본인의 이 정치기들이 취하겠다라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굉장히 광주 출신으로 분노스러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법원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했잖아요. 장동혁 판사 대표가. 시절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부임지가 광주였어요. 제가 그때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김비호 신부였나요? 그 사자명예훼손으로 했던 거 전두환 재판을 사실상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조비오 전두환의 편의를 계속 봐주고 있다가 딱 한 번 이제 거의 뭐 행차를 하시듯이 이제 법원에 출석했던 그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 판사가 저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계속 지켜봤었는데 안 내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출마한다고 그만두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의 마지막 기억은 아마 장동혁 그 판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이제 그냥 가가지고 어제 그래서 광주 여러 시민단체들이 4가지 공식 질문을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그걸 또 대신해서 기자분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물론 이제 광주지법의 판사로 근무했을 때 상황도 있지만 개헌 관련해서 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냐, 왜 제대로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그럼 광주라는 곳이 5.18 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곳인데 5.18 민주항쟁이 그럼 왜 일어났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계엄이잖아요. 계엄. 네. 그럼 이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다 아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계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뭐 계몽령 이런 얘기하면서 쭉 비슷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잖아요. 그러면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라는 할 거면 그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바꾸던지 네. 더 선명하게 뭔가 광주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하든지 그걸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아쉬워요. 네, 반성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가도 사실 썩 반겨주실 리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뭐 반성 내지는 혹은 뭐 내 계엄 세력과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찾아가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좀 나실 법한 것 같아요. 저런 반응이 별로 이렇게 어색하거나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쁜 정치인이에요. 네. 이 5.18을 본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고 정치를 떠나서 사람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아픔을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또 쇼로서 이용하는 거
정말 좀 심각한 거주 방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해서 5.18 묘지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도 많이 갔고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5.18 부분 강령에까지 넣으면서 이 정리를 또 했잖아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는 그 5.18 기념 행사에서 팔뚝질 하면서 이물면 행진곡 불렀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보수 정치인 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어떤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맥락이지 그냥 보수가 어떻게 5.18 묘지를 참배할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다는 점을 네. 한번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란 재판도 있고 이제 뭐 김건희 재판도 있고 있는데요.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어제 이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이 네.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엄과 이 사태를 대하는 입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이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지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증언하고 있다. 나 피해자다. 개인적으로 와. 엄청난 손해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어쩌면 그냥 뇌 속에서 잠깐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요걸 또 법정에서 이렇게 뻔히 생중계되는 거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이 한번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팩트인데 트루스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과 좀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그냥 얘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1도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영진 앵커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집에서 가정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공인이었던 사람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계엄이 있었던 국무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이랑 있는 데서 한동훈 대표 총쏴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예 완벽히 공적인 자리에서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그 현재까지도 인식이 되게 아니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도하지 않았고 박상훈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그날 당일날 해가지고 어버버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버버 하면 안 될 사람으로 국민의 녹봉을 먹었던 사람이 그렇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개인 논리에 급급해가지고 이 사람 이래야 출세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분노스러운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아까운 건 생각을 하고 그 지난 한 1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은 또 그 아까운 시간들을 더 슬프게 보내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거는 뭐 당 어디를 떠났어도 굉장히 좀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계엄이 실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왜 못 막았냐? 뭐 그게 했냐? 총리로서 할 얘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재판 중에 나온단 말입니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왜 못 막았냐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이분 진술이. 저는 늦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제가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났고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증언이었습니다. 분위기 그리고 파악하는 아마 데는. 이런 사람들을 또 앉혀놨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일이 편하게 해야 되니까. 대다수 그런 사람 앉혀놨죠. 네. 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봤던 박상우 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만 있으면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진관 재판관은 혼났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책임 못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정말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국무위원을 맡고 있었으니 지난 정부가 잘 됐을 리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비판하기도 좀 한심한 그런 박상우 전 장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 배당과 관련된 지금 논란이 민주당에서 좀 일단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가담자 중에서 제일 처음 구속됐던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김용현 사건을 이제 그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 일반 사건으로 바꿔서 뺑뺑이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과 똑같이 그냥 무작위 배당, 전산 배당을 했다. 원래 적시 처리 사건이면 법원에서 좀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이 판사를 배정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되고 사실 그냥 다 뺑뺑이를 돌려도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제 다시 일반 사건으로 바꿔가지고 배당을 했고 뺑뺑이 배당을 김용현 했고 사건은 배당을 뺑뺑이로 했고 그게 직위원 재판부에 간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직위원 재판부에 내란 사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내란 사건도 그럼 거기다 같이 배당을 하자라고 해서 윤석열 사건을 직위원에게 또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네, 특정 재판부에게 그러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에게 이 사건을 다 몰아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 같아요. 네. 직위원 재판부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는 원래 뭐 식품 뭐 보건 이쪽이 경제, 식품, 보건 전문 이쪽이 재판부. 더 이제 전문 네. 분야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위원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면 뺑뺑이를 돌렸는데 직위원이 됐는데 직위원이 됐으니까 야 여기다 그냥 저 다른 사건들도 다 병합해서 이렇게 다 묶어서 이제 직위원한테 배당해 이렇게 간 겁니까? 이거 진실을 모르는데 네. 일단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처리에 관한 재판 예규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대법원에서 내부에 있는 예규가 있고 그럼 이거는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보고 못 받은 거는 보고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끔 법원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관여하거나 실제로 법원장이 진짜 누군가를 이거는 이런 것도 없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면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그 광우병 촛불 사건이었나? 그거 대량으로 보수적인 법관들한테 사건 몰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예규를 제가 알기로는 중요 사건으로 배당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정영진 판사가 했는데 나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취소된 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왜 김용현 사건을 맨 처음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 배정했다가 그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랬다가 일반으로 바꾼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직위원한테 간다. 직위원 판사한테 간다. 거기까지는 또 한 다리가 더 건너야 되잖아요. 취소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작위 배당해서 그냥 직위원 판사한테 갔다. 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먼저 해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담당 판사가 저 부담스러워서 안 했어요라고 하는 부분의 가능성도 일멸이 있기 때문에 그냥 T로 보면 T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나 그쪽 담당 그 주무과장이나 이걸 불러가지고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고 천대엽 행정처장은 아니면 그거를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하든가 네. 서면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이 증문즉답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걸 알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프로세스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금방 알죠. 네? 전화 몇 통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전화 몇 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 사건으로 변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아니면 중앙지법원장한테 물어보든지 당시에 있어서 저 재판 사건을 변경하는 그 담당 실무자한테만 물어봐도 지시에 있어서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굳이 오랫동안 뭉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명분을 지금 찾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 직위원재판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진관 앞서 형사 33부 판사의 어떤 재판 과정을 보면서 비교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진관 이 재판장은 판사 같고 직위원은 강사 같아요. 강사요? 레크레이션 강사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진행을 하지 재판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아유 그러십니까?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 자자자자자 이렇게 재판을 해요. 네. 이거 보다가 이진관 재판관은 예를 들면은 그 박상호 전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중하게 재판관처럼 꾸짖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됐느냐? 네. 거기에다가 증인도 특검 측에다가 강제적으로 4명을 부르는데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요청하시오. 하고 본인이 그거를 또 집행을 합니다. 네. 11월에 빨리 끝나겠다. 근데 직위원재판부는 욕 먹어도 뭐 좀 그 변명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밥을 또 엄청 잘 챙겨요. 식품 자, 담당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 그거였습니다. 바로.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설명이 더 돼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예. 법원에서는 김용현 재판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건 애초에 적시 처리로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왜 그걸 굳이 일반 일반으로 배당을 바꿨냐. 해서 직위원한테 넘어가게 했느냐 이제 예. 이걸 의심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진짜 무작위 배당한 게 맞고 김용현은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적시 처리 사건을 와도 거의 이제 무작위로 요새 돌린다는 거예요. 따로 찍어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간 건데 이게 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지? 지금 좀 당황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 법원에서는. 아니 근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판단했다가 일반 사건으로 바꾼 이유는 뭔지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 드는 거죠. 여기서 재판부 배당을 하려니까 법원장이 부담스러워서 네. 내가 이거 어떻게 되면 누구 찍었는데 그것도 논란 될까봐 야 이거 일반 배당으로 바꿔서 그냥 로또로 돌려라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어도 예. 돌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중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 돌린 거죠. 그러니까 돌린 말하자면 거죠. 이건 돌린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직위원이 된 적시 거죠. 처리 중요 사건이었으면 누구로 찍으면 되는데 찍는 게 부담스러워서 돌렸다. 돌리는 걸로 바꿔서 일반으로 바꾼 건지 누굴 찍었는데 그 사람이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해가지고 일반으로 돌리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른다.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사건이 적시 처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건 있잖아요. 네. 일반 사건은 무조건 뺑뺑이. 네. 그다음에 적시 처리는 네. 무조건 배정해 아니면 배정도 하고 뺑뺑이도 돌려요. 그거 아 요새는 거의 뺑뺑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시 처리도 만약에 법원의 뺑뺑이라면 지정은 그래요. 그렇죠. 처리도 적시 처리도 사실은. 뺑뺑이라면 그러니까 중요 사건이면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그쵸, 예. 그러면 중요 사건은 그대로 두고 일반 사건은 바꾸지 말고 중요 사건이 돼 다시 한번 뺑뺑이 해서 어떤 판사를 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 사건에서 일반 사건으로 전환한 게 굳이 왜 이걸 전환을 했을까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해명이 나오지 네. 않았어요. 해명이 없고 네. 뺑뺑이 결과가 하필이면 직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좀 논리적으로 따질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이 일반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 그걸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직위원 판사 이 중요한 재판하잖아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 이진관 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여러분이 죽겠어. 그 원하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서영우 수장님이 그렇다는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직위원 재판장은 3년 임기가 끝났어요. 올해 네. 내년 2월이면 끝이에요. 맞아요. 인사 발령 대상자인데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은 절반 정도도 안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약간 그 묘한 게 있었어요. 변호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한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그냥 길고 선고는 재판장 바뀌고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이 두 개가 늘 이제 여름부터 그 되게 애매한 거예요. 빨리 하려면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그러니까 저희 왜냐면 이제 판사를 중간에 교체하는 건 워낙 이례적이니 그건 맞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전제해서 보면 네.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네. 근데 올해 안 끝나면 어쨌든 판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해 안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진행 속도가. 네.
그러면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되네요. 2달 뒤에 만료돼요. 근데 뭔가 다른 걸로 이제 추가로 또 구속 기소를 다른 재판부에서 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뭐 그쵸. 내란 특검 별건으로. 또할 가능성은 최병 있는데.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까. 그러구나. 아니 뭐 일찍 한다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지기현 부장이 얘기했죠. 말했어요. 불가능하진 근데-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거를 서초동에서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못 끝낼 거야, 안 끝낼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못입니까? 안입니까? 뭐 내가 지기현이라면 안 끝내라고 얘기하는 판사들도 있었고 그게 뭐 이 안에 끝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재판장에서 물론 만나진 않지만 네. 같은 날 출석을 같은 법원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혐의 등등등 하는 김건희 재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관련한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다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동선 약간 겹쳐도 되지 않나? 겹쳐도 뭐 상관은 없을 건데 그냥 네. 굳이 아,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좀 마주치게요. 아, 그 뭐 좀 아련할 거 아니에요? 아, 모스부로. 아,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모습. 예, 여튼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나란히 출석을 하게 되고요. 예, 요거 뭐 굳이 논평 필요 없겠죠? 뭘 논평을 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자꾸 뭐 뉴스 외국에는 부부 동시 합사하는 데가 있나? 뭐 이런 거 뭐 따져야 되나? 그만 좀 해. 부부 동시 압사라니. 네, 자 그리고요. 네, 그 이제 김건희 씨가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할 때 뛰어들었던 21g 있잖아요, 그 업체. 네. 그 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수주했을까? 인테리어 업체인데 계속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그동안 줘가면서 일을 따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어요. 21g.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 압수 목록에 보면 디올 브랜드의 의류, 팔찌, 가방 등이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디올 제품들을 한눈에 다 개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 꾸준하게 이제 로비를 해왔던 거 아니겠느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올을 워낙 또 좋아한대요. 하는 디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독될 만큼 이 디올. 본인이 크리스찬이라 그런가? 예? 오, 그래서 크리스찬 주여. 디올이다. 훌륭하십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추론인데요. 요즘 무리수를 뒀네요. 크리스찬이 맞아요? 법사님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 이 주술 쪽에 가까운데 크리스찬 이건 기독교계에 대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외우잖아요. 모독인데. 아, 정프로님 역시 대단해요. 아무튼 이 디올이 셀 수도 없게 발견됐다는 것도 21g의 네. 그 대표의 배우자가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뭘 이렇게 대가성으로 받는 게 습관이고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냥 그게 그냥 하나의 선의의 대가. 맞아. 대가가 아니라 선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라든지 부담이 안 느껴지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공적 의식이 없는 네, 거죠. 공적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또 받은 건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랑 세안도랑 줬다고 했잖아요. 복제품. 근데 그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확인해 줄 것 같은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통로가 하나 있으면 정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씨에게 간 것인데 그 정모 씨와의 이 이배용 씨와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귀한 걸 주시다니요. 복이 많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자인 정모 씨에게서 이배용 씨에게 문자로 갔대요. 이게 금거북이. 이제 이제 그 아마 김건희 씨가 보낸 문자를 그대로 복붙해서 토스한 걸로 이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복이 많다. 네. 자, 그리고 궁 관련된 뉴스도 김건희 씨 또 있죠? 네, 2023년 3월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경복궁 건천궁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그 다음 날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유산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요 안에 있었던 왕실 공예품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능유적본부로부터 이제 뭐 백동 촛대, 그다음 네. 옥새, 주칠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가지고 갔다. 네. 그리고 돌려준 시점은 대통령 파면된 이후인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 예를 들어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법적 처벌받으면 당연히 그 뇌물 받은 건 이제 뭐 추징되죠. 네. 추징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게 나중에
뭐 처벌이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거는 그 기한이 지났어.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 근데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 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그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200개 있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완전 재판 받는 거는 뭐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나머지 한 100, 기소가 안 되면 그건 뭐 그냥- 끝이죠. 마늘밭에 묻어 있는데 몰랐으면 아. 어쩔 수 없죠. 뻔히 다 보이는데도 아니 그거는 이제 보인지 안 보인지는 검찰 눈에 보였어야 되는 거고 경찰 눈에 보였어야 되는 거니까. 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추징할 수 있지만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네. 뇌물죄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안 옵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이제 김현장 가고 태평양 네, 가고 뭐 그래서- 하여튼 큰 데 가시더라고요. 아, 네. 뇌물 정도 받는 분들은 네.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거 근거북이 네. 이게 지금 그 특검 측에서 이배용 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네. 보냈다고 하는데 한 마리잖아요 지금. 네. 한 마리. 5마리 아니었어요? 5마리였어요? 알도 났죠. 알 낳죠. 네. 그러면 5마리 해봤자 사실상 손바닥에 다 올라가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거북이가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양이라서.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5마리 더 이상 있을 것 같아서. 그 옛날부터 서영조 소장님이 그 알까기로는 아, 계속 맞아, 맞아. 했잖아요. 거북이가 알을 그렇게 많이 낳는다고. 네. 이게 보통 이게 우왕청심환도 이렇게 5개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3, 4, 12, 12개 이렇게. 알았어. 그 무슨 평론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게 다 길을 잃어가지고. 이게 그냥 거북이를 담아서 주려면 이렇게 모양 좋게 하려면 5마리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평론은 일주일에 10번을 만났는데 그렇죠. 처음 들어요. 독창적입니다. 장르만에서 말 수 있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네. 리액션이 안 되네. 다음으로 네.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을 낳는다. 죄송합니다. 거북이는 알을 많이 낳는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합참 장군들을 싹 갈아버립니까? 근데 다시 이제 싹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예. 장군 40명 교체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에서 네. 교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군으로 거듭나겠다. 합참 소속 장성들 40명을 갈아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와 진짜 이 정도면 군에서 사실 별 하나 따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근데 내보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합참에서 합참으로 합참에서만. 보내고, 아, 예, 그렇죠. 그래요? 그걸 막 나가라고 예편시킨다는 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축구는 아니고. 네. 네. 예편은 아니고. 아 그래요. 난 또 다 잘라버리자. 인사이동한다. 근데 박군으로 간다. 포스타는 이미 다 전역시켰죠. 포스타는 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사람들은 다 전역시켰죠.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지금 국방위 쪽에서 이 군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네. 사실 이게 계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협조했던 군 이 장성들이나 연관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물론 지시에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예.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간부급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인사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직 전체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군의 인사 조치가 아마 그런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일일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난 무슨 뭐 특수전 사령관이니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이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애매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예, 거 꽤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르는 사람들. 네. 어떻게 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사실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잘 군내에 있는 일들 이 사람들도 다 밝혀내는 것도 앞으로 꽤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여튼 합참의 장군들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아마 옮겨가게 될 것 같고 현역 사성 장군은 이미 7명 다 전역시킨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장군 예전 장군 그 노상원 씨 이 사람 관련해서 수첩의 내용들이 더 밝혀진 게 좀 있죠. 요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
노상원은 과연 비상계엄의 설계자였는가, 언제부터 계획했는가, 이제 이걸 네. 특검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 내란 특검팀이 이 수첩 전담 해독팀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던,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들을 일부 해독을 해냈는데, 여기에 보면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여인형, 소형기 화살표 돼 있고요. 박안수 화살표, 김흥준 이렇게 돼 있고, 손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3년 10월 전후에 군 진급 대상, 인사 대상의 이제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수첩을 쓰면서 계획했던 것이, 그리고 밑에 손식 밑에 보면 강은 차후 이렇게 돼 있는데, 강호필은 차후 진급시킨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특검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첩을 보면 이 앞뒤 쪽이랑 같이 이제 쓰는 것들을 쭉 보면, 이게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전후로부터 혹시 계획이 됐던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첩대로면 진짜 노상원은 거의 뭐 우리나라 전군을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를 좀 믿어야 될까? 그래도 이런 건 네. 팩트만 믿어야죠. 수첩에 있었던 게 현실적으로 이게 구체화됐잖아요. 네. 실현됐잖아요. 실현된 게 이거는 뭐 상상력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 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봐야 되고, 결국에는 노상원은 김용현과 한 짝이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용현이 그 군 인사도 사실 군인 출신으로서 경호처장을 하든 국방부장을 하든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여인영, 뭐 박안수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네.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 진급 대상들이 이번 계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협조를 하는 어떤 대상들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상원 수첩까지 좀 저희가 받고, 끝으로 우리 윤희석 대변인 오늘 좀 말씀이 많이 없으셨는데, 많이 했는데요. 그 한동훈 이럴 줄 알았어. 한동훈 얘기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된다고. 대표는 예,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윤희석 대변인 질문하시죠. 예. 계엄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네. 지금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재판 중지법 네. 뭐 이런 것까지 입법 의도를 드러내다가 지금 대통령실이랑 민주당 사이에 이 호흡이 안 맞아서 뭐 이슈만 불거지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끝난 거냐? 의도는 충분히 국민들께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5개 지금 중지돼 있는 거, 이게 언제든지 이게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불안해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 정말 예를 들어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했을 경우에 한다 치고. 어떻게 할 거냐. 네. 한동훈 대표 생각에는 이러한 방법 외에는 이거 막아야 되니까, 네. 재판이 시작돼서 4심하고 5심 가는 순간 거의 정권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잖아요. 네. 그 재판 하나만 보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나는 갖고 있다, 이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역으로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앞장서서 계엄 막겠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하던 톤앤 매너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좀 비논리적인 주장 아니에요? 논리가 안 맞는 비논리적인.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근거가 들면- 있느냐는 그러니까 거죠.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논리는 맞고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비판한 것도, 야 니네들 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니네 얘기해라는 거는 아무나 예를 들어서 아니죠.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부터가 논리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게 많았잖아요. 예. 우리가 너를 계엄해서 구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게 기분 거기서부터 다른 거죠.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네. 상황을 보는 인식 자체에 그 네. 틀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자,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통해 이거 정파를 막론하고, 네.
전치 상태가 아니면 계엄이란 건 있을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의 계엄은 막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는 국민이 적어도 제가 볼 땐 반 이상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5개 재판이 있는데 재개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야, 윤 대통령이 계엄해서 저렇게 되는데 이재명이 계엄을 할 리가 있어? 지금 여기에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계엄 걸고 나랑 뭘 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네. 얘기는요. 아까 정은진 앵커가 했던 디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이었나?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말아서 한다고? 무리수예요. 제가 무리수. 말을 더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겁니다. 이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는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원래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네. 논리를 갖고 들어왔던 분인데 이게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너 수 틀리면 살이 날 거야. 너 수 틀리면은 불 지를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 저는 살인을 안 할 겁니다. 저는 불을 안 지르겠습니다. 하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계엄이란 부분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이런 똑같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했었고요. 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이런 그 대통령이 본인의 비상 대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엄이라는 계엄권을 가지고 네. 이 같은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바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대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종종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뜬금포에 비논리적인 무맥락적인 얘기를 갑자기 얘기를 하지라고 할 때 보면 너는 왜 민주당이랑 안 싸워? 넌 왜 이재명이랑 안 싸워라고 하는 보수층의 대를 의식하는 억지 행보를 하다 보니까 연기력에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늘 연기력 논란이 나온다. 연기력 논란이 그렇게 나온다. 보여집니다. 그래도 손연기 정도는 해요. 발연기는 아니다. 중요한 건 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한 1시간 전에도 그 메시지를 좀 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이 단체로 이제 이렇게 본회의에서 공격을 하니까 공개 질문한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군말 없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까? 이 정도로 메시지의 본질을 전달했다. 1시간 전에. 예, 계엄이라는 얘기는 네. 뭐 중요한 핵심어는 아니고 승복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압박을 그만해 달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뭐 정말 계엄을 또 할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 해석으로 그거가 보여요. 본인의 본 뜻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 그건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판단 미스라고 저는 보는 거는 지금 1년 동안 이 계엄 때문에 전 국민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예민해져 있을 거라는 것 정도를 판단 못 하신다면 그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자격 부족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판단을 약간 음모론으로 갔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세게 아니 그러니까 내 본 뜻이 이건데 그 의견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쓴다. 김준우 변호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는 양쪽을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네. 일단은 억가를 쓰더라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때가 제일 잘 나갔어요.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과 싸우던 법무부 장관 시절이 한동훈 전 대표 제일 잘 나갔던 시절이죠. 그 내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의 그 뭐 너무 차별화되는 뭐 탄핵을 찬성하고 네네. 계엄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던 그 부분만으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조금 설득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목이 마르다. 네네. 그런 쪽이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계엄 단어는 잘못 쓴 거야. 잘못 쓴 것 같아요. 오늘은 당연히 잘못 쓴 없잖아요. 거죠. 네. 오늘은 계엄 단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않습니까? 다 지적을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희석 대변인께서 표현의 자유가 없으셔서 그렇지 생각은 저희랑 같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렇게 보시지 네, 말아달라.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혼자 싸웠는데 네. 아, 이제 거기- 그 부분 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계엄 얘기가 이렇게 확 오니까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겠죠. 네. 네.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그치. 지금. 네,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한 거- 7명, 8명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단어긴 해요. 근데 저는 저 네. 같으면 반응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누가요? 민주당에서. 근데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발언을 하든 말든 도버려야 되는데 반응을 하니까 이게 계속 뉴스가 둘 되는 수가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달라고. 옛날 관심이야 지금. 옛날 관심. 옛날 관심. 싫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1년 내내 이래요. 그래요? 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내내 버티실 수 있는 건 역시 그렇죠. 흑염소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한 잔 쭉 들이키시고. 처음 마시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주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 아, 여기서 맞습니다. 얻고 가신다. 네, 추진력을. 한 주를 흑염소와 근데 함께. 이거는 윤희석 맞춤 흑염소인가요? 아, 그래서 윤염소라고도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 흑염소 장르만 여의도를 위해서 준비된 가격 요게 이제 121분 4박스에 76,900원. 이거 뭐 흑염소인데도 이렇게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린다는 게 참 기쁜 일입니다. 예, 4박스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흑염소 진액 10포 11분을 더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한정 수량이니까 빠르게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다 적어주시면 너무 되겠고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좀 다음부터는 좀 많이 좀 따라놨으면 비싸. 좋겠다. 아 비싸? 아, 이게 한 포예요. 아니 이거 하루에 한 포면 돼. 더 많이 먹으면 기분이 뻗쳐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네. 하루 500원대라며.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하루 500원 여기 되면. 써있잖아. 아니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 맛도 있어요 이게. 하나 더 드립니다. 이제 아메리카노를 왜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노 먹다 이거 이거 8잔 먹으니까 먹을까 봐요. 아메리카노. 그냥 이렇게 아니 채워서 50% 먹어야겠어. 할인이니까 그렇고 이거 연메리카노로 해, 연메리카노. 연메리카노. 아이스 흑염소 이거 팔면 괜찮겠다. 상암동에. 아이스 여름에. 아메리카노. 네, 좋습니다. 얼음에 타 먹으면 아 근데 더 진짜 많이 맛있습니다. 마시면 진짜 기운이 뻗쳐요. 우리가 흑염소를 그래요? 네, 입이 잘 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면역이 좀 약한 면역력. 분들이 꾸준히 먹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염 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스 염소. 연메리카노. 같이 하나 하시죠. 근데 이게 또 농협에서 지리산 마천 농협 협동조합에서 그렇습니다. 만든. 농협은 야, 이윤을 많이 남기지 마천 않거든요. 지리산 거기 저 오. 함양 거기네. 이 그래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만든. 네. 대단하다. 자, 하여튼 맛있게들 드시고 맛있는데 몸에도 좋습니다. 자, 흑염소 진액 많이들 드시고 흑염소 감기 안 걸린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흑염소 혹시 콧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무조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아픈 건 우리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자, 흑염소처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현희 의원 모시고 또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들, 또 민주당 이야기들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